시간은요, 12주 2회차 노인문화복지 이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 생태 환경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했다시피요. 고령화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의 하나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보건 등 전 분야에서 직면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의식 가운데서요, 각 국가는 위기 지수가 있는데요. 대개 선진국이 20에서 25%고요. 한국은 전쟁이 났을 때가 100으로 했을 때 우리 한국은 위기 지수가 67% 정도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큰 얘기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요.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줘야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16세까지 얘기하는데요. 2016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2060년도가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요. 즉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가 49.7%, 즉 5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요. 실질 성장률을 급격히 떨어뜨리죠. 그래서 현재 3.6% 수준의 실질 성장률이요. 2060년대 간다면은 그 비율로 따진다면요. 한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요. 보건 및 의료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치매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식물공학회에서 따르면요. 노인 인구가 2013년도에 613만 명에서 2024년도에는 984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60%가 증가가 되는데 치매 환자는 기간 중 57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무려 77%, 즉 60%보다 17% 더 가까이 증가한다 이런 수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2030명이 되면요. 노인 중 노인 7명 중에 3명이 치매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국가 재정에서 고령화라는 것은 국가 재정 부분에서 크다는 문제가 되죠. 국가 예산 정책처에서 그 발표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해서요. 노년 부양비가 2016년도 그러니까 14년도에 26.5%에서요. 2040년도에 가면 57.2%로 2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으로 인한 연금과 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는요. 국가 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2013년도 국가 채무가 국내 총세대 즉 GDP요. 대비 37%에서 2030년대에는 58%, 2060년대는요. 100번 넘는 168.9%로 증가한다고 발표됐어요. 이처럼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전문가, 언론, 일반인들부터 많은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 등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와 관련 용어를 정확히 알고 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되면, 이상이 되면요, 이걸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요? 7%. 무슨 사회? 고령화 사회. 근데 14% 이상이 되면요,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로 됩니다.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되고요. 그러면 20% 이상이 되었다. 그럼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요, 많은 국가들이 인구를 나이에 크게 세 개로 있죠. 먼저, 태어나서부터 14살까지 인구는 유소년 인구로 분류하죠. 그 다음에, 자, 유소년 인구는 경제 측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소년들은 제외시키고요. 다음에 15세에서부터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에 살도 있고요. 생산 인구는 실질적으로 해동과 경제 활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해서요. 경제 활동에 제외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구 기준을 바탕으로 유엔에서요. 또 고령사회, 초고령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딱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용어를 명확히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이 고령화 사회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러나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디스라고 알죠, 여러분. 왜 이제 국제신용평가에서죠. 거기서 고령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고령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요.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노인 인구가 20%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추세들은 계속 이어져서요.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령화 사회로 유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려 34개국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 무디스 보고서에 대한 전 지구적인 초고령화 추세가 결국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혼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요, 가장 심각한 것은 아까 제가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보고서에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은 그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은 향후 50년 이내에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요. 불과 26년, 딱 2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일본보다 10년 빨리, 몇 년? 10년 빨리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또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유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추세로 우리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라는 것은 30년 뒤에 가서야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가식을 딸 수 있는데 어쩌면 30년 뒤로 인해서요.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지구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령화라는 영어를 명시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뭐 필요한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노년기 생태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족이죠. 가족은 노년이면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과의 삶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가족이 가장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가족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중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이 그 노인들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시간도 부족하고 가치관의 차이로 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노인이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대상은 가족 중에서 배우자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또 뭐 배우자 못지않게 자녀와 친밀감은 노인 생활에 중요하긴 하지만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는 신체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정서적 교류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입니다. 자, 지역사회는요, 노인들이 대부분 노동과 사회 참여할 기회에 강제적이거나 혹은 자발적인 이탈로 인해서요, 사회적 역할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해서요, 가정에서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나 또는 가정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무료한 시간을 갖게 되죠. 할 일 없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회 참여는 적극적인으로서 개인이 자신이 정체감을 하게 하고요. 환경으로부터 소외감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노인이 여가활동이나 뭐 친목활동, 그리고 종교활동, 봉사활동, 학습활동 같은 지역사활동은요,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는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갖춘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양한 활동에서 필적으로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거주공간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일수록 또 시설이 존재할수록 노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또 문화적 이 가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노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대를 형성했어요. 그 삶을 기대하고 또 기쁨과 고통을 나누었죠. 가족 안에서 협력하고요. 의지하면서 삶의 목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그들 가치책이 일차적이며 사회 부양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인지하기는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잘해주지만요. 노인이 됐을 때 자식들에게 받는 것은 소외감밖에 사실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우선주의로 하지만은 또 이것을 심리 안정으로 삼고 있지만은 실제 자녀 중심의 부이라는 것은요. 노인이 인생 목적 및 의미 있는 행동, 그리고 문제 결정 시 자녀가 차지하는 중심 비율이 큰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노인의 경우는요. 자녀를 위해서 자식 희생하잖아.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세계 어디보다 강한 것이에요. 자식에 대한 걸 최고로 여기죠. 그럼 노인에 대해서는 가장 박대하고 각박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녀를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유지 및 향상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사실 그렇죠. 모든 자녀들한테 벌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다음에 노인 차별주의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 차별 정도로는 의식을 당사자인 노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애슐리에 의하면 노인 차별주의를 기회의 상실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즉 노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바로 노인에 대한 기회의 상실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가 노인을 고립시키고요. 더 이상 노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요. 노인에게 대한 농담이 부정적이나 놈을 폄하해서 보는 고침 등이 일어난 것이죠. 저 영감탱이, 저 늙은이, 죽지도 않나, 왜 저 귀신도 안 잡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노인의 우감을 증가시키겠죠. 그 기능을 더욱더 손상시켜오는 요인이 되어 생활의 위험 요소를 상수시키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와 여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년기의 여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노년기의
일정한 사회적 가족적 역할이 있다고 정지하는 것이고요. 이 역할을 추구하는 것에서 가지게 되는 여유 있는 세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유 있는 세간. 단 하나는 노년기에 일정한 역할이 없다고 간주하고 노년에 보내는 모든 시간 전부를 갖다 여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여가 또는 여가 시간이 갈 때는 후자를 비하는 경우가 많죠. 노인은 대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존재로 봐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 생활의 전체를 갖다가 여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 여가를 단순히 한간 자녀 시간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주어진 여가 시간에 대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 했을 때 비로소 노인은 젊은이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점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년 계획을 흥미와 재미를 즐기는 수준만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인식하고요. 여가 활동을 통해 보이는 신체 및 정신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시키고요. 노인의 지역사회에 통합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노인은 여가 활동을 노년기의 생의 의미를 찾는 계기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프란이 불리한 노인들이 여가생활 욕구입니다. 도대체 노인들은 여가생활 욕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제공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존감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욕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자기 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도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동반자를 즐기는 욕구, 또 일곱째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욕구, 여덟째는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자극을 받아보려는 욕구, 아홉째는 가족관계를 원만히 가지는 욕구, 열 번째는요,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영적인 만족을 욕구, 이러한 여가 생활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여가 활동과 실제 여가 활동은 여행, 문화예술 행사 쭉 있죠. 그래서 심한 여가 활동가가 요 색깔이 있는 것은 실제 여가 활동입니다. 그 희망에 따라서 말이 추천된 것이 많죠.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이 본 것이 TV 및 DVD 시청을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휴식도 가장 많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은요. 고령화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요. 노년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죠. 그 저출산의 영향에 따라서 아이들은 적게 낳고 또 노인은 수명이 늘죠. 굉장히 늘었죠. 이제 여러분들 100세가 곧 됩니다. 지금 우리 나이 젊으신 우리 학생들은요. 충분히 100세까지 삽니다. 자, 지난번에 MIT 공대 학생들에게 20세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고 설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면요. 칫솔이라고 답변했어요. 인류가 왜 우리에게 생명이, 수명이 연장됐는가 하면요. 우선 제일 먼저 비누가 발명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약 칫솔이 발견됐던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이 피부병이 많았죠. 전염병이. 이 전염병을 웬만한 것에 이제 우리가 비누로 씻어내면 대부분이 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치아가 이제 그 칫솔질을 갖다 하지 않게 되면은 치아가 손상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노인들요, 노인들이 이빨이 별로 없었어요. 한 두 개나 뭐 한 개 정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음식을 절대 딱딱한 씹어 먹지 못하죠. 겨우 죽이나 먹어요. 고기 먹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 먹어서는 절대 사람이 10년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平均수명이 뭐 40세, 50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치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의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죠. 그러니까 늙지 않아요. 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노년 인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데, 자, 그래서 고령화 경제 경향은 저축률과 경제 성장률을 하락을 갖고 또 이제 경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도세 부담률이 증가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그리고 세대 간의 자원 재분배도 이제 어렵게 된 것이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이 학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태어나는 사람과 노인 수를 갖다 이게 전체적으로 죽는 사람과 태어나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계 출산율은 처음에는 이 빨간 것과 이제 있는데요. 이것은 학계 출산율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면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대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죠. 태어난 애들이 많고 죽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학계 출산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학계 출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0.1% 미만 들었던 거예요. 1.08이죠. 근데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여기 노인인구 변은요, 최초에는 80년도에는 이렇게 뭐 한 1.78 정도 갔던 것이 지금은 노인 인구별에 8 이상이 되어버렸죠.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구 대체 수준으로서 학교 출산율이 2.1명이었던 것, 그 다음에 저출사회에 진입되어 있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인구가 서서히 학계 출산율은 낮아졌고 이러한 것은 영향은 노인 인구율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어차피 노인은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또 수명이 연장되는데 우리도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이제 보면요. 그런 중심이 전통 가족에서 주인 역할을 담당했던 노인은 그랬었죠. 가족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핵가족화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력과 권위의 무력화로 해서 정치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담당했던 노인 복지가 이제는 안 되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국가가 만든 거예요. 사회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현실은 뭔가 부족하잖아요. 기타 분야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문화 시대의 도래입니다. 지난 세계문화부터 문화가 더욱더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문화활동을 보면은 월 평균 문화활동 시간 15.7시간, 문화활동 비용은 겨우 5,200원, 전체 평균 58.7시간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금액이나 시간이나. 그래서 문화 격차는 다른 재활 서비스 소비 격차 공존의 특징이 있는데요. 문화 재해 축성은 공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에 따라서 빨간 거 600만 원 이상, 청색 300만 원, 400만 원, 녹색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내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가 활용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 노인 정책입니다. 소득 보장 제도는 어떤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단안에 그걸 줬다는 비율, 뭐 여러 가지 장기 빈곤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 빈곤자, 공무원 등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타 서비스에서 노인복지부의 근간 시설 종류는 노인 주거시설은요, 양로시설 있죠.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노인복지대, 여기는 노인들이 주거하는 시설이고, 의료복지시설 있죠.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노양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여가복지실은 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실 있죠.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와 요양원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고,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방문 가족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있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학대, 피해, 노인정 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려사회 기본법에 대해서 제1차 계획, 2차 계획이 하는 동안에 그 저출산 고령화 공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기본법에 대해서 11조, 11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문화 복지 현황은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2005년도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정비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었고요.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르신 체육지도자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25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인 일자리 지원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동아구연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독서지도사, 숲해설가 등이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으로 금빛 평생교육공사단이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교실에 관해서 이렇게 대상, 그다음에 가족,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 등등이 있죠. 가족기능지원, 가족통합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노인 권익증진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복지에는 민간단체는 대한노인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시노인회가 이제 서울도 발족되고 있죠. 그다음 대자협회도 있고 한국 시니어 클럽이 있어서 이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노인문화복지는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노인문화복지 향후 과제는 뭐가 있을까? 자,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변화시킨 것이 문화라는 인식이 가질 필요가 있다. 누가? 노인이. 그 노인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세계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노인문화 예술활동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문화 복지 향후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노인문화복지 활성화 추진 계획은요. 자, 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 노인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노인 관련 문화 콘텐츠가 개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인문화복지 활성화가 되는데 세대 교류 활성화에서는요. 노인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어르신에게 배우는 문화 강습 등을 갖다가 한다면은 아마 세대 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노인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은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화하고 노인 문화활동 할인제도를 확대해서 노인들이 문화를 갖다가 즐길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렇죠. 노인 관련 문화 및 여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노인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은 노인 문화의 은행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문화 패널을 조사하고 노인 산업 문화 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등이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노인 문화 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인 문화 복지에 관한 내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